선생님들이 많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천천히 진행하면서 사람들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커다란 주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안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국어학이라는 학문의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시대 구분을 엄격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찾아보는 문의 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쯤 국어사 시대 구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할 때가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는 차에 그런 주제의 이제 기획 발표가 이루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장윤 선생님께서 이제 국어사 시대 구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주셨고 언론사에 대해서 허인영 선생님의 꼼꼼한 이제 그런 언론사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문법사의 특히 근대 시대, 근대 현대로 넘어온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문법사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장윤 선생님을 발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휘사라고 하는 이제 어휘사 설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런 이제 전체적인 종합적인 국어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쓰는 것의 어려움들을 홍사영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주셨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지금 5시 계획은 5시 20분부터 8시 1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발표가 일찍 끝난 관계로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것으로 6시까지 지금부터 6시까지 토론을 진행하고요. 준비된 순서대로 강의 선생님 발표에 대한 김희범 선생님의 토론부터 우선 이제 토론을 이제 1대1로 진행하고 종합 토론을 문을 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범 선생님, 프로젝트 김희범 선생님께서 장윤 선생님의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고려대 김희범입니다. 지금 부장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제가 기획 주제로 올라와서 저희 반갑게 생각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고사를 강의하다 보면 시대 구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갖고 오는 자료가 1995년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김부윤 선생님이나 나쁜 이렇게 하신 게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휘사부터 응사부터 어휘사까지 다뤘던 적이 너무 오래돼서 한 번쯤 새로 다룰 필요가 있겠다. 강의할 때도 또 새롭게 해야 될 말도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또 새로운 답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건 처음부터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윤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요점들을 주셨고 특히 이제 용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반성 없이 좀 덜 신중하게 용어를 쓰지 않았나 하는 문제에 되게 공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었습니다. 113페이지에 제 토론문이 있는데 크게 4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크게 두 가지씩 이렇게 묶어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하위 분야사하고 국어사 전체 시대 구분 사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상정을 할 거냐. 이상적으로는 하위 분야사에서 정밀한 연구가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어사의 시대를 크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하위
분야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가지고 했던 시대 구분하고 그것들이 뭐 우문사, 무문사, 문법사, 어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전체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하게 될 때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휘사도 중요하고 문법사도 중요하고 우문사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돼서 가야 될지 아까 황 교수님께서 어휘사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 얘기했던 우문사나 문법사 약간 영향이 적지만 우문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어휘들은 다 그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죠. 그랬을 때 어휘사가 개별적인 어휘의 변화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일괄하는 어떤 전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일단 오히려 그런 변화의 기본적인 어떤 출발점이 되는 의문사가 그러면 그 시대 부분의 전체를 틀을 잡는 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마 기존의 국어사의 시대 부분이 의문사 중심으로 된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런 의문사 중심의 시대 부분의 주장에 대해서 장선생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에서 주제 중심의 시대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김광현 선생님이 하셨던 어휘사 그리고 아직 출간되진 않았지만 송민 박정호 선생님의 의문사에서 이제 새롭게 시대 구분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개별 하위 분야사는 그렇게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묶었을 때는 그럼 과연 어떤 이름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묶어줘야 될지 여기에 대한 또 의문이 또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이제 3번과 4번을 같이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독 구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국어사에서 그동안 발전해온 분야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분야고 특히 고대 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시대 구분의 문제하고 관련이 됐을 때는 고려시대의 속독 구별이 보여주는 그 언어 사실은 과연 어느 시대의 언어의 모습으로 단주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15세기 이후에 국어보다는 어떤 시대의 한가에서 볼 수 있는 언어 사실과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고대 국어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존에 이제 남풍현 선생님이나 이런 그 시대 부분에 있어서 고려 시대를 이기문 선생님과는 다르게 고대 국어라고 하는 그 명칭 안에서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속독 구별 자체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문자론적으로 또 상세하게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국어사 전체에서 어느 시대의 언어를 속독구이 반영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만 그 결과가 국어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림유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서 보여주는 어휘적인 모습들이 중세국어 15세기 이후의 국어하고 연결이 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볼 수 있는 그 언어적인 모습과 속독구이 보여주는 언어적인 모습이 이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4번에 제가 써놓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속독구별의 언어가 어떤 고사에서 어떤 시대의 언어로 간주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안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 되나요? 안 되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려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 하위 분야사와 전체 한국어사의 그 시대 부분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각각의 하위 분야사를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그 시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하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국어사 전체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구자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 그게 이제 의문사적인 사실이 될 수도 있고 문법사적인 사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하여튼 그 연구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드렸던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주제 중심의 어떤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의 하위 분야에서의 역사에 있어서 그 획기적인 사실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아우르는 방향도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휘사의 경우에 몽골의 예를 들어서 몽골어의 어떤 유의 이게 하나의 그 시대 구분의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 밑에는 예를 들어서 수도국어, 예를 들어 수도국어하고 수도국어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한 사실, 그 차이점을 드러내는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또 시대를 나눌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문사 중심의 그 시대 구분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전체 한국어의 역사를 기술하는 전체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의문사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닌 것이지, 만약에 연구자가 다른 어떤 문법사적인 사실보다 의문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판단에 기반을 해서 이루어진 시대 구분이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논증이 없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자, 다음에 석독구결 저도 말씀드리고요. 네, 석독구결은 이제 지금 남편 선생님 연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석독구결은 그 이후에 중세 그리고 이 수도구결에 반영되어 있는 언어사실하고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시기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향찰 이쪽과 더 가깝다는 게 이제 결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석독구결은 고대국어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만약에 남풍현 선생님의 의견을 수용을 한다면 아마도 후기 고대 국어를 반영하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림유사에서 나타나는 어휘사적인 사실과 문법사적인 사실이 이렇게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그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실들이 어휘사 전체 또는 문법사적인 변화, 문법사 전체의 변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중시되고 시대 구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무시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제 문제가 많이 열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제 김선생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지정된 토론들을 다 진행하고 나서 한 바퀴 한숨을 돌린 다음에 다시 또 구체적인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한국어 의문사 시대 구분 허윤영의 발표에 대해서 순천대학교 신성철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 신성철입니다. 제 토론문이 좀 별지로 되어 있어서요. 별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별지를 보면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선생님은 한국어 의문사의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탐색이 이끌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국어학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루지 않았던 시대를 구분하고자 하는 이유, 원인에 대한 기초 토대 또는 근본 문제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인적 분야의 시대 구분과 함께 미국, 그리고 동양의 중국과 일본에서 기술되는 언어나 시대 구분 등을 살펴보면서 시대 구분이 주관적이지만 그 기저에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하며 언어학의 하위 분야나 태도에 따라 다양한 기술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기존의 국어사 시대 구분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기초 토대인 부분부터 재인식한 논의는 매우 드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반추부터 시작하여 의문사 시대 구분에 대한 기준적 탐색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포르자도 생각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논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의문사 시대 구분 연구에 다양한 바람이 불러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는 허 선생님이 1, 2장에서 어떤 총괄적인 내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정희 선생님이 다루었던 내용하고 약간 겹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1, 2장에서 다루고 있어서 제가 논의를 한 것들이고요. 그 두 번째부터 네 번째는 이제 각각 우문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2.3장 우리 발표지는 70쪽에 있습니다. 언어사 시대 구분의 마지막 부분에 전반적인 국어사 시대 구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한국어사나 일본어사의 기술에서 각 시대별로 표기, 우문, 문법, 어휘의 분량을 비슷하게 구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기술 태수가 반드시 좋다고만은 하기 어렵다. 언어의 변화는 시대에 따라 부문에 따라 변화의 속도와 양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의 국어사 시대 구분이 여러 문법 층위에서 어느 한 층위에만 교수점을 두지 않고 다양한 층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대 구분의 기준점으로 언급 또는 사용하고 있는 층위의 중요도는 구분 시점 또는 경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발표자가 고려하고 있는 층위나 문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시면 4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한국어 의문사 시대 구분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 주로 그 체계적 의문 변화나 자생적 의문 변화를 대상으로 시대 구분의 기술적 탐색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위 분류로 자음, 모음, 성조, 음조 구조 등이 기술적 탐색에 사용된 것은 이러한 이유로 보이는데 단지 체계적 의문 변화나 자생적 의문 변화가 그 완결 시기가 어느 정도 드러나거나 아니면 모든 시기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적으로 탐수한 것이라면 어찌 보면 저의 판단으로는 그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별적인 의문 변화나 결합적 의문 변화가 고립적인 것일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 또한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대체적으로 제외된 것이라면 의문사의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고준 탐색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를 위한 실현 정도로 붙여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별 의문 변화나 의문 현상에서 같은 논문에서 체계적 변화나 자생적 변화도 들어있지만 대부분 역시 개별적 의문 변화나 결합적 의문 변화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수가 아닌 일부분인 체계적이나 자생적 의문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어 의문사 시대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으로는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 과정 또는 출발성이 놓이는 것이라는 어떤 판단에 대한 가능성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를 보시면 논란의 여전히 있지만 그리고 활용 선생님이 어떤 발표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내사와 외사의 구분에 대해서는 그 외사의 개입은 국어사 시대 구분, 즉 구문 충분에 관한 형태, 동사, 의미, 어휘치기를 모두 배려하는 시대를 구분하는 단계에서 구현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내사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나 체계적 통합적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에서 그냥 국어사 시대 구분 논의에서는 국어사적 또는 국어사학적 시간에 대한 기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그 발표할 때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장 한국어 의문사 시대 구분에서 각각 자음, 모음, 성조, 음절 구조 등에 나타난 체계적이거나 자생적 의문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작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추정되는 또는 생각하고 있는 한국어 의문사 시수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견해라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국어사적인 기술인 언어 변화보다도 그 논의의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 어느 정도 판단이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어떤 것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언어사 연구자로서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고 하지만 이게 어떤 단정적인 답을 하기 좀 어려운 질문들이어서 대답을 해주실 때 간단하게 전에 해주시는 거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를 이런 늦게 보내는 그리고 이렇게 부분을 꼼꼼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 부분까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의문사뿐만 아니라 그 한국어 역사를 기술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시대 구분보다는 분량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시대를 나누고 나서 그 각각의 시대를 기술할 때 뭔가 뭐 고대 국어는 이러하다라는 내용을 되게 균등한 분량을 배정해서 기술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이제 앞에서 장윤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주제나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이제 분량을 더 배정해서 기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내용은 이제 지적하신 내용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4장에서 기술한 내용은 기준점 탐색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의문사 측면에서 시대 구분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각각의 개별적인 의문 변화들을 나눠서 거기 그 각각에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걸 종합해서 이제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건데 그걸 완벽하게 다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글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사를 연구하고 내사의 개입을 내사의 영향을 반영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기문 선생님께서 그런 고려의 건국이나 조선의 형님 이런 것들 이제 시대 구분을 할 때 적용하신 것도 결국은 외사를 이용해서 외사 외적인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언어 외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동원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물론 언어학적인 사실 자체가 먼저 확립이 되고 나서 그 외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그 두 개를 완전히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어의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의 사관 내지는 관점이 다른 경우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 질문하신 건 사실 두 번째에 질문하신 내용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의문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누고 각각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겠다 이것보다는 기존의 이기문 선생님을 비롯해서 주장된 그런 시대 구분이 의문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고대국어와 중대국어의 관계, 그리고 중대국어와 근대국어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적으로 그것을 이제 뒤집어서 다른 시기를 부분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각각의 시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문사적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근대국어를 17세기부터 19세기 후반으로 잡고 그 이후를 현대국어로 삼는 것에 대해서 그 사이에 이제 근대국어 시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모험체계 측면에서 송민 선생님께서도 전기 근대국어와 후기 근대국어를 나눠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18세기 중엽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서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정리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법사 시대 구분의 쟁점과 과제 장혜한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한국교원대학교의 박형우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예. 교원대학교에는 박형우입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관 선생님 말씀드리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문법사 관련된 연구를 꽤 오랫동안 진행됐고 이런 추정물도 많은데 비해서 문법사 시대 구분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관 선생님께서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 언급하셨고 그 전점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 전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5가지 정도를 적었는데 사실은 3가지 정도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부분 나중에 쓰시고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서 2가지 간단하게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개별 역사적 사건의 인과적 관계의 중점으로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사를 설명할 때는 이런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런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문법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변화 양상들이 어떻게 서술되고 어떻게 기술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장면 선생님께서 발표문에 상호 절충적인 시대 구분론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의문사, 문법사, 어휘사, 또 생활사 같은 관련된 언급들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호 절충적인 시대 구분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넓은 범위의 시대사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엄격하게 말하면 시대사 구분자체밖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주 세분화된 시대사 구분을 하다 보면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언어의 본질적 특성, 유기적 속성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언어사,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발표하신 문법사 측면에서 과연 이 서술이 어떤 목적과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서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더 앞에서 말씀하셨던 상호절충적 시대 구분론과 관련해서 또는 이건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냥 선생님 생각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이제 기준에 관련된 것인데요. 문법사 시대 구분 기준에 대해서 장유한 선생님께서는 이제 1차 구분보다 2차 구분에 관련돼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문법 형태가 바뀌는 시점, 그리고 점점 확장되는 시점, 정착된 시점으로 구분해서 서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문법 형태의 형성, 확장, 완성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문법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제 요거 기준과 관련해서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현재도 그렇게 기술되고 있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몇 가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 이제 조금 문제가 될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형태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부여되겠지만 그 형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능성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서술 과정들이 문법사를 기술할 때 뭐 크게 형사사로 나눈다면 형태사 중점을 좀 문법사가 기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준과 관련해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새로 생성된 것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아까 3부법 3법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근대국어 시기라고 하는 시기의 어떤 설정 문제 자체에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지금 선생님께서 최근세 국어를 상당히 세분해서 분류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2차 분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해서 분류를 하셨지만 어떤 형태의 등장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산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면 근대국어 문법사와 관련한 근대국어 위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까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대답과 간단한 대답을 같이 요구하셔가지고 좀 간단한 대답.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후에 또 고민할 부분들을 이렇게 던져주셔서 상당히 의미 있게 선생님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 절충적 시대 구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하위 분야에 따른 시대 구분을 하다 보면 앞서 정윤 선생님도 언급했지만 분야별로 그게 다 붙을 수가 없고 동일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위 분야별 시대 구분사로 국어사를 마실 거냐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국어사라는 측면에서 하나된 언어의 속성을 말하는 데 부족함이 있겠다. 그렇다면 하위 분야별 시대사도 있겠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국어의 시대 구분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하위 분야, 의문사나 문법사나 어휘사가 어떤 측면에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절충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령 예를 들면 근대국어 같은 경우는 의문의 변화도 있지만 의문 변화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어세 형성이라든지 어세 형성에 따라서 시상의 체계가 변화하게 되고 또 사회 변화로 인해서 요즘 체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체계가 사실 상당히 이제 변화된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근대국어의 어떤 시점을 생각한다면 의문사보다도 오히려 더 문법사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김동석 선생님은 그러니까 시대 구분사를 하고자 할 때 그 기점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라는 질문에 언어의 이질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언어의 이질화라는 것은 사실은 문법사나 어휘사보다는 의문사가 더 언어의 이질화를 야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 중심의 시대 구분이 옳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대국어는 오히려 문법사의 변화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국어사에서 또 어떻게 보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개화기 시기의 언어 같은 경우는 어휘의 변화 그러니까 상당히 또 우리 언어에 상당히 상당한 이질화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또 개화기 시기의 어떤 그 시대 구분을 생각할 때는 사실 어휘사가 더 중심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시대 구분사의 어떤 하위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상호 절충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 고민을 또 막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을 또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논의가 확장되는 것 같아서 그 본문에서는 상당히 이제 소략하게 제 입장만 간단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 구분사의 어떤 서술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까 발표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시대 구분사를 왜 하는가 그리고 시대 구분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순히 언어의 이질화의 어떤 양상만 보여주는 것이 시대 구분의 역할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너무 단순한 것 같다. 그렇다면 시대 구분사가 국어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언어 변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홍 선생님 195 논문에서 근대국어를 나눌 때 전기 후기가 어떻게 다르다라기보다는 일반화되고 정착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법 변화의 어떤 변화 과정을 기준으로 시대 구분 이제 하신 논의를 상당히 인상 깊게 봤고 또 이제 홍종성 선생님 2009년 논문도 상당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대 구분은 어떤 언어의 변화 과정을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시대 구분이 돼야 되겠다. 1차적으로 중세 근대 개화 현대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어떤 시대 구분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언어 변화 과정을 담아낼 수 있는 시대 구분사가 될 것 같다. 그래야만이 시대 구분사가 국어사에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대 구분사를 그러면 세분화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예를 들면 형성, 확장, 완성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렇게 되면 언어의 어떤 소멸 과정을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세대와 논의는 동시에 토론 마치고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황선영 선생님의 한국 어휘사 시대 구분에 대해서 김성준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십니다. 예. 저는 홍성준 선생님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휘와 단어의 문제, 또 어휘사의 영역으로 어음절부터 어휘별로 나누는 것에 대한 이현식 선생님이나 김광 선생님 어휘사 시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까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충 설명 요구하는 것만 여쭤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오늘 외사 문제가 좀 나왔는데요. 어느 영역 중에서도 어휘는 어문이나 문법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휘라는 것은 언어부터 말씀드리죠. 언어가 문화를 얼마나 반영하느냐 이런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문화를 제일 반영하는 부분이 어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휘는 외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신성수 선생님 세 번째 질문에도 그런 말씀이 좀 있던데 역시 외사 문제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좀 영역별로 좀 나눠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런 전제로 첫 번째부터 제 발표지, 표지에 있습니다. 그 논문은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사 영역을 어음별로부터 어휘별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어 어휘사 부분은 어종의 중점을 좀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선학교에서 어종의 중점을 두고 어휘사를 구분한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어종이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종별에 중점을 두지 않거나 또는 다른 측면이 있으면 어떤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1번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어종별 어휘사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종중국어 어휘가 아닌 백화의 영향도 있을 것인데 그런 거는 국어사 자리에서는 어글때 각성사나 어렵게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는 송대백화문, 어글때나 각성사는
본대 하늘을 바탕으로 했을 건데 이런 이제 백화님도 우리 의사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렇게 한 점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신조가지를 의사에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선생님 아까 발표해 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저는 40~50년대 정도 생각했는데 90년대까지 언급을 하셔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오늘 의사 발표에서는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평소에 제가 가진 의문이 있어서 이 기회에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국민정음이 창제하고 난 다음에 용기업 청가나 석도상제 노린석도 노린성감지로 그 다음에 강경도가 내려온 이것들이 이제 축축을 이루다가 1480년대 정도부터 다른 70년대 정도부터 다른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이걸 시대적인 차이다 이런 접근이 있어봤는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익히 다루고 있던 이 왕실 무대니까 강경도가 무대본이 15세기 초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약간 좀 전제되지 않은 문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노출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경도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중에서의 이제 질도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표현상에 제가 표현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어휘사의 영역 부분이나 어휘사의 시대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역 어휘사 부분이라고 하셨었는데 약간 시대 부분에 어휘사의 구분으로 따지면 사실 어종별 외에도 어법별이라든지 어사별, 어원별, 어휘별에 대한 부분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시대 구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종별 어휘사의 내용만이 시대 구분의 기준에 적용될 수 있었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일하시는 문제도 역시 관련돼 있는데 당연히 이제 백화의 영향 꾸준히 있었지만 그것이 대량으로 한꺼번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백화는 유입돼 왔으니까 시대 구분 기준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몽골의 침입이라든지 청나라의 침입이라든지 이럴 때는 일본의 영향이 대량으로 유입돼 그때 시대 구분 기준이 된다는 문제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뭐 연구하자면 저보고 연구하면 사실 스마트폰 도입에 따른 언변나 이건 안 하겠지만 어느 국어사 연구자가 가진 걸 가시는 분들이 사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연구자가 여기까지 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연구 목적이나 관심 문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3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연애를 같이 합니다. 사실 아까 문현선 발표에도 나왔는데 사실 이게 누가사지론계 통과 화원경에 통해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자료에 따른 차이냐 아니면 시대에 따른 차이냐 하는 문제들이 사실 결부돼 있죠. 모든 자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김훈 선생님이 변현선에게 질문 드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석도공별 자료가 고대국어 자료인가 정유국어 자료인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19세기에 이후로 작성된 문서를 주면서 이 문서는 어느 시대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느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할 것인가. 작성은 19세기 말에 했는데 실제는 이거는 근대국어 언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그러니까 중세국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속도구별 자료라는 것도 사실은 형성되던 시기 그리고 완성돼가던 시기에 언어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문어화되면서 한 100년, 200년 쓰이는 과정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죠. 사실 문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13세기 말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13세기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까 의문사에 있어서 김동훈 선생님은 철저히 의문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도 13세기만의 기준점이 됐고 이게 무슨 모음수이 뭐 물품들은 간에 13세기만의 기준이 됐고 문법사적으로도 13세기만의 기준이 됐죠. 어휘사적으로도 농고에 유입되는 시간이 됐고 결국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자료의 차이다라고 봐야 돼요. 자료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현상으로서 결과론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 자료의 차이를 빚어오는 것이 결국 몽골의 침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촉진되고 그 이전까지의 어떤 질서가 파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독구대의 자료가 사라지고 운동구대의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전혀 그러니까 언어 외사라든지 자료와 무관하게 언어 내적인 측면만 봐서 해결 문제는 아닐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언어 내적이라고 봤지만 사실은 언어 외사품이 틀림없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경동학류나 불경류 문헌과 두시원의 분명히 다르죠. 어디서 다르고도 같은 두시원의 안에서 건별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언어의 변화의 문제는 아니고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의 범위 문제라든지 지역 출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있어 자료의 문제로 부착되는 것이 아닌가. 네, 사실 이제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이 개별적인 문제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이제 계속 우리에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은 이제 방언학에 대한 기준 연구들, 이제 지역 방언을 이제 연구하는 그 기준들을 시대 방언들, 역사 방언들을 하나의 이제 그 참조점으로 해서 이 시대별 차이들을 나타내는 묻는 이런 뭐 등어선 이런 개념들을 시대별로 적용해 보는 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휘사의 시대 구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이제 정윤 선생님부터 있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별하고 있는 시대 구분은 뭐야? 당신은 어떻게 나누고 있고 그게 얼마나 타당해?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기준점들을 무엇을 통해서 이제 찾아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사실 다들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유창도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국어의사 연구에서 아마 이제 2조 사전을 만드는 과정을 쭉 보시면서 어떤 어휘들이 통일돼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하나로 통일돼가고 어떤 부분은 달라져가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달라지는 분기의 과정이 있었고 어떤 과정에서 통합돼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어떤 경향성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시대 구분의 한 흐름들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준비하신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청중에서 이제 듣고 고민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이제 당장 궁금하신 것부터 이제 질의를 받고 또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신 내용들을 응답을 들으면서 논의를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영 선생님. 왼쪽이면 여러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질문을 짧게. 예, 알겠습니다. 세종국어문화원의 김수로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국어사는 국어법사보다는 국어 생활성과 관련된 논문을 할 때 그거는 우리 홍표 선생님 말씀을 인계시를 발전시켜 주셨던 거고요. 1학년을 놓고 제가 그동안 시대대한 논의를 배웠고 또 몰랐던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역사학교를 갔더니 왜 그 국어학계에서는 그대란 말을 그런 사전 일반적인 높은 맞지 않는 걸 쓰느냐? 또 학교법에도 아직도 근대구를 인지라는 얘기를 보거든요. 근대라는 명칭의 의미를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람같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런 학교에서 그런 문제를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현희 선생님과 허인영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문법사, 논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 근대라는 그런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아니면 근대라는 쓸 경우에 어떤 기초부터 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냥 간단하게. 네, 만약에 그거를 굳이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다른 역사학이나 여기에서의 그런
용법하고 다른 의미로 쓰는 것은 사실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근대 계속 이제 이 근대성과 관련된 근대 개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3분에서 시작된 5분까지 4분 5분까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는 버려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 적용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근세라는 개념도 생기는 거고 아까 환영 선생님 얘기했지만 중세라고 보기도 어렵고 근대라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근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우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그 3분, 4분, 5분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이것들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런 것들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제사나 정치사 부분의 논의들이 연결이 되겠지만 사실 언어사 자체에 집중하자는 논의에서의 근대성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꼭 사전적인 정의에 우리가 꼭 그것을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열어놓고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포인트 때 근세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오늘 근대는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그 각각의 다른 시대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 같은 용어를 써서 이제 그 역사라면 세계사의 보편성을 찾는다거나 그런 특수성 말고도 보편성을 찾는 데도 이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대라는 게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인적 분야에서도 그런 근대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한국어 사용자들의 국어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이제 그 국어사에서도 어떤 기점으로 삼아서 근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보충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이 논의에서 조금 빠진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 이제 어휘들을 설명하면서 그 어휘들에 대한 보충 설명에 시대 구분들을 넣었거든요. 표준어 대사전도 그렇고 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이중적인 기준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보충 설명으로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옛말이나 혹은 이전말 이런 식의 좀 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그 표현들로 구별하는 그런 정도로 일종의 시대 구분까지 일관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사전을 펼쳐나면서 했던 그런 시도들도 논의 속에서 참고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좀 중에서 또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현 선생님께 지금 그 논문에서 1930년대 현대국어 기점 파악하는 게 초적정의 번역 하는 달리에서 시대를 달리어나가는 번역 차이를 토대로 분류를 하시던 것 같은데 왜 굳이 1930년대 그런 변화가 발생됐을까?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논문에서는 이게 수단이 어려워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왜 그런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1930년대 그러니까 이 논문 준비하면서 또 하나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중세 근대 쪽으로 더 관심이 있고 근대 국어를 학사 논문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상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당시에 다양한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이질성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공통적 특징들을 어떻게 좀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2012년도인데 2012년도에 국어사학회에서 보소설 관련된 기획 발표가 있었고 당시에 이제 그 논문을 기획 주제 준비하면서 구음의 이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본들을 나타나는 언어 차이를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결함이 중심으로 종결 표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울대본하고 또 이제 그 32장판본하고 그다음에 부활자본 어느 정도 연대가 그 탄핵 연구에서 연대가 밝혀져 있는 그 부분들의 이본들 비교해가면서 언어 차이가 나타나는 걸 좀 확인했었고요. 그걸 상당히 흥미롭게 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1920년대 30년대는 어떻게 보면 국어사에서 상당히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화기 국어라는 개화기 시기 언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다들 관심을 보이는데 근데 이제 20년대 이후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 사이는 또 상당히 이제 연구가 덜 돼 있는 그나마 이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안예리 선생님께서 박사 논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논문을 아주 정밀하게 쓰신 분이시고요. 한영규 선생님도 2010년쯤에 당시에 언어 시대 구분에서 역사라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역사는 히스토리만 생각하는데 독일어는 게시크테가 있어요. 히스토리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게시크테는 인식된 역사, 인식된 역사. 근데 국어사 시대 구분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구조사죠. 국어사의 시대 구분의 그 국어사는 인식된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고 이입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황선엽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한 것은 국어사가 변한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국어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이입시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분해 놓아서 어떻게 하면 국어사를 제대로 기술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가 변화하면서 변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가장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는 전부 해요.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변화 설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언어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근세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근대가 문학에서는 근세문학이라고 잘 안 해요. 근대문학이라고 해요. 근데 근대가 근대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란 말을 자꾸 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어요. 고대가 문제가 됐어요. 고대가 골대가 아닌데 고대가 원시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고대 언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문학과 연관을 시켜서 역사에서 근대라는 것은 개념이 달라서 근대라는 말을 쓰니까 근세라는 말보다도 고대가 있으니까 근대라는 말을 써서 근대라고 했고요. 아까 1930년대 그것은 저희들이 늘 보는 건데 그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언어 변화라기보다는 전달 매체의 변화예요. 다시 말해서 미술 문화가 발달하고 그래서 국어로 쓰다가 문어로 쓰다가 신문 잡지가 대변혁을 이루는 시대가 벌써 1930년대입니다. 신문 잡지가 대개 일어나면서 거기에 국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치 현대 국어처럼 변화하는 국어가 발명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우리가 쓰는 말은 문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말과 같다고 봐서 자꾸 변화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그건 변화된 것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수없이 많은데요. 제가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려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말씀이 아마 이제 나중에 논문이 고치고 이제 다른 논의에서 이제 그거의 역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깊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특별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갖고 사실 논의는 그 뒤풀이에서 깊이 있게 나누도록 이렇게 한 분만 더 질문. 국어사학의 하위 분야들이 국어학의 하위 분야를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물론, 형태론, 통태론, 의미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내가 대학 입학할 때는
의미론은 아마 체크리스트 총선을 놓으세요. 형태론 이슈. 그게 되게 이제 미국 기술 은학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학도 물론이 문제 시작이 되고 딱 형태론. 그 다음에 이제 총식이 들어오니까 총선. 그 다음에 또 의미론이라는 또 이게 통사 의미론이 추가된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의미론 그러면은 이 의미론이 어느 단위 가운데 어느 단위의 의미냐 그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그게 의미의 의미론인지 문장의 의미론인지 그러면 문장의 의미론은 우리가 뭐 통사 의미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기존에 나와있던 국어학의 하위 분야에는 국어 어물론 그 다음에 형태론과 통사론을 묶어서 우리가 문법론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론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처음 기본법 이후에 들어온 그 의미론이라는 것은 통사 의미론으로 따져버리면은 그건 문법론 속에서 의미를 따르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어학 분야에서 국어학의 하위 분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걸 좀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문제 나오냐면은 국어 사회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럼 오늘 용어 중에 형태사는 왜 없냐, 의미사 왜 없냐, 그 다음에 참 이상해요. 형태사 어떻게 나오죠? 오히려 형태론과 통사를 묶어서 우리가 문법을 보게 되면은 형태와 그 통사의 변화는 문법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형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의미사라고 하는 말은 이건 어떡하냐. 무슨 뭐의 의미냐 이거. 그래서 우선 하위 분야를 우리가 국어학계에서 좀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황선영 선생님 얘기 중에서 만약에 그 의문사를 얘기하는데 의문사는 되게 우리가 체계의 변천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낭만 하나하나의 의문 형식의 변화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고 바뀐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못하시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걸 좀 생각해야 되겠지. 네. 일단 마침 저희가 이 부분을 할 때, 하위 부분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사, 문법사, 어휘사 세 개로 이제 나눠서 문제를 지금 저는 전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개별 형태사의 문제와 전체 체계사의 문제도 역시 이제 아까 김대환 선생님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시사와 거시사를 어떻게 이제 유의미하게 묶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전체 논의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속한 시간을 조금 넘었습니다. 10분까지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미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제가 하루 이틀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질 그럴 주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각자 개별적으로 분야하는 문제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고민점들을 이렇게 물어놓은 것만 가지고도 서로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단초들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한 출발점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박수를 쳐주시는 것으로 그러면 그 다음 행사 이준환 대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총리사 이준환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 들으시고 여러 가지 고민 같이 하시느라 많이들 퇴근하시고 시작하시죠. 그래서 저녁 식사 장소하고 이제 숙박을 하시는 분들께 숙박과 관련된 공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우리 발표 자료 중에 221쪽을 보시면 맨 끝이라면은 여기에 행사장 및 주요 장소 안내가 있습니다. 이 강원대학교 주변, 강원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랑 연관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현재 학술대회를 치르고 있는 장소부터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장소라고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부산 닭갈비 연합골점이라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 인근에 있는 순천 명품 닭갈비로 옮겨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다 보면은 이런 그 안내도를 좀 드릴 텐데 부산 닭갈비하고 인접해 있어서 찾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숙박을 하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여기에 나가셔서 택시의 안내를 받아서 제공해드리는 수용차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 숙박을 하시는 분께서는 숙소에 가셔서 열쇠를 받으시고 여장 쓰신 다음에 거기 다시 우리가 수용차를 좀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 수용차를 들고 다른 숙소 장소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박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다 보면 저희가 그 숙박 상담표를 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고 본인께서 몇 회에 걸리시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숙박하시는 분들 내일 아침 식사는 숙소 근처에 경기도로 떨어져 있는 식당이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카페에 이제 원로 선생님들께서 대만에 계시는 이제 학자들과 같이 모야 학술 토론회, 별도의 토론회를 하시고 그 결과물을 이처럼 한국어사 연구라고 하는 책으로 판매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중한 업적을 우리들과 좀 같이 공유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을 해주셔가지고 이 양이 좀 충분치가 않아서 오늘 발표하신 분하고 토론해 주시고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들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발표하시는 분들, 토론하시는 분들, 받아가시는 분들 중심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고 지금 홍익표상이 있습니다. 가져오셨습니다. 보시면 홍익표상이 들고 있고 유효기사는 들고 있고